네, 이번 강연은 특별한 사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울의 제이동인가요? 거기 좀 지나면은 이제 그 동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묘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당이 하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많은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 담장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을 모신 사당인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은 우리나라 사람과는 그 관련이 없는 바로 중국의 그 영웅으로 그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촉한 시대 때 유비와 장비와 함께 같이 중국에서 그 이름을 떨쳤던 바로 그 관우라는 그 사람의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사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당의 명칭은 정식 이름은 동관왕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동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 관우를 그 왕으로 추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존으로 올려서 붙이는 거고요. 또 동쪽에 있어서 이렇게 동관왕묘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당이 이 동대문 밖에 있지만은 이 조선시대 때 한양 도성 안에 종묘, 뭐 사직당, 이렇게 그 도성 안에 이 사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도성 밖에도 또 이 사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당들은 어떤 그런 그 자연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천지에 있는 그 어떤 그 우주 운행의 섭리에 어떤 그런 그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재앙을 막게 위한 이러한 그 의미로서 이 남대문 밖에, 그러니까 즉 남교라고 하죠. 이런 남대문 밖에 있는데 남전을 세워서 거기서 풍운내우 신과 그리고 뭐 산천, 성왕 이러한 신들을 모시는 이런 제단이 있었고요. 또 북쪽에도 북교, 그러니까 창의문 밖에 그쪽에 북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뭐 무사귀신 그리고 성왕 이러한 신들을 그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국가에서 국왕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곳들은 아니었지만 이 북단과 남단에는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그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그 비들이 많이 내려와서 농사가로서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조선시대에는 이 도성 안과 밖 그리고 전국에 걸쳐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이 토지신, 곡식신, 그리고 풍운내우, 어떤 자연의 그 엄청난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국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안한 어떤 그런 삶의 이 태평한 세상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그런 자연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또 한편으로 그들만 있는 신이 아니라 또 이 조선에는 또 다른 그런 또 제사를 드리는 또 특별한 또 이런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창덕궁 후원에 이런 대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는 그 명나라를 창건했던 태조,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우리를 구원병을 보내줬던 뭐 그 신종,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 이렇게 세 분의 신의를 또 이 대보단의 신의를 모시고 국왕이 제사를 직접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명나라 때 이 구원병을 이끌고 그 조선에 와서 그 외적과 함께 싸우다가 그 사망한 뭐 그 장수들, 뭐 형계, 양호 이러한 그 장군들을 위한 또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들이 이 선무사인가요? 그 중구 그 서소문회 쪽에 있었던 사당인데 거기에서 또 제사를 또 지내게 해줬고요. 또 이 그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인들을 그 같이 온 그 제독 오장경이란 제독이를 위해서도
또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은 지금의 옛 그 동대문 야구장에 그 뒤편에 있었던 그 사당인데, 거기에서도 또 그 제독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무사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당도 있었죠. 이렇게 이러한 사당들이 있었지만 이 고종 말기에 우리가 자주독립 국가를 이제 꿈꾸면서 고종이 청나라와의 어떤 외교,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어떤 주정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의지로 이런 이 중국과 관련된 이 재단들을, 사당들을 모두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뭐 선무사니 뭐 정무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우의 사당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민가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당들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한양 도성안에도 있었고요. 또 지방에도 이렇게 관우의 사당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이 사당으로는 우선 남묘가 있습니다. 이 남묘는 이제 이게 남묘, 동묘, 북묘, 서묘인데 사실은 이제 남관악묘, 뭐 동관악묘, 북관악묘 이렇게 이제 관악묘를 이 관우의 이 묘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방위로 이야기하면서 남묘, 동묘, 북묘, 서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남묘라고 그랬을 때는 이 남묘는 예전에 남대문 밖에, 그러니까 남대문 밖에 남대문 파출소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 있다가 이 1979년인가요? 그때 이제 서울에 어떤 이렇게 재개발도 많이 이제 있고 이루어지면서 이 남묘가 어디로 이제 옮겨지게 되냐면은 이 사당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 이제 이전하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동묘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묘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묘 같은 경우도 해암문 밖에, 그러니까 지금 창경궁 지나서 이 동성고등학교, 그리고 뭐 카톨릭 성당 있죠. 해암문이 지금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도로 위에 북쪽에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이 언덕 위에 지금 해암문이 있습니다. 그 해암문이 조선시대에는 아래에 있었겠죠. 바로 해암문을 지나가면은 바로 그 근처에 또 북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묘라고 그래가지고 또 서대문에 청진동인가요? 뭐 그쪽 일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남묘, 동묘, 북묘, 서묘가 이 서울에도 이렇게 관우 사당들이 이제 국가에서, 그리고 또 어떤 민가에서 이렇게 이제 관리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남묘, 동묘, 북묘, 서묘는 이 남묘하고 이 동묘 같은 경우는 선조 때 이렇게 건립이 됐지만, 북묘, 서묘는 고종 말기에 이제 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성제묘, 관성묘, 와령묘 이렇게 이제 또 관우를 모시고 있는 사당들이 있습니다. 이 성제묘는 종로 5가 방산시장 쪽에 일대에 있는 것인데, 종로 5가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도로면에 뒤편에 이렇게 또 성제묘가 있고요. 또 관성묘라고 그래가지고 장충동에 엠베스터 호텔 앞부분에 있죠. 거기에 관성묘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제묘와 관성묘도 이렇게 민가에서 계속 관리하고, 또 지방자치제에서 자기들이 어떤 문화재로 이렇게 이제 관리가 현재까지도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와룡묘 같은 경우는 사실 관우와는 별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와룡묘에도 관우는 봉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룡은 와룡유라는 것은 제갈공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갈공명의 이제 호가 와룡이죠. 그래서 제갈공명과, 그리고 또 여러 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관우도 배양되어 있습니다. 와룡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남산에 이제 기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이제 남산의 남쪽에 보면은 일본인들 거류 민단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그 거주를 아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경성 신사 그리고 나중에는 신궁도 만들어지고 여러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위인들을 신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조동종의 일본 불교 종파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일본의 어떤 를 처음 세웠다는 그 여신 또 신사가 있기도 하고요. 신궁도 있기도 하고요. 막 이러한 그런 국가에서 장려도 하고 했던 이러한 신사나 신궁 이러한 것들이 이 남산 기슭에도 여러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가서 참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윗부분에 어떤 의도로 와룡모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제갈공명의 어떤 그러한 전략 지혜, 이러한 전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을 이제 같이 함께 배양을 하면서 그러한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이러한 기운들을 물리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와룡모도 세워졌었다라고 또 그런 전해지기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우와 연관된 이렇게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으로 추앙돼서 우리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한양, 도성 안과 밖에 이렇게 많은 관우 사당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우 사당들이 또 많이 세워지게 된 데에는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관왕묘와 일대가 당겼던 어떤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림 하단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데가 바로 동대문, 흥인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흥인지문을 나가서 쭉 걸어서 가면은 이 동쪽에 그쪽에 이제 제기동 쪽 그쪽에 이렇게 이제 동관왕묘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근방에는 이렇게 적전도 있었고 이러한 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선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조, 영조 이때 이제 화가였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이 동관왕묘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으로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관왕묘는 20세기 초 1900년도에 이제 초반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지금은 바로 이 동관왕묘 이 주변이 이제 동묘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아주 활발하게 상인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묘만이 그렇게 그냥 제례도 하지 않는 상태로 제례도 다 모두 일제가 1900년도에 8년도인가에 모두 중단시켰죠. 그래서 좀 썰렁한 분위기로 이 건물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2014년도에 그때 사진이고요. 이 보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 우측에 안 보이는 부분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들어가면 중문이 있고 그 중문에서 또 들어가면은 이 동무서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물과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정면에 정전이 있습니다. 바로 정전에 관우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동묘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묘는 영조 때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조 때 만들어졌지만 수리 보수 또 화재로 인해서 영조 때 마지막으로 조성된 것을 점검된 것을 우리가 지금 유지돼서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액도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편액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조 때 이렇게 이제 쓴 것, 뭐 이렇게 이제 그 편액이 이렇게 이제 막 두 개가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편액은 다른 그 북묘에 있었던 것을 그 북묘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 동묘에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두 개의 똑같은 편액이 있고, 여기 글자들을 자세히 조금 이렇게 그 보시면은 뭐 현령, 소독, 의열, 무안, 성제, 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를 왕으로서 그 추존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로 추존한 겁니다. 그래서 관성제라고 이렇게 이제 그 편액이 이제 이 추중돼서 이렇게 편액이 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왜 관우에 대해서 그 열광을 하고 이렇게 사당을 도성 안가팍 그리고 또 지방에도 뭐 안동, 뭐 성주, 뭐 남원, 강진 이렇게도 공식적으로 이 조정해서 이 사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우를 숭배하고 또 신으로 모시면서까지 제례를 지냈냐면은 이 관우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그 영웅으로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건 이제는 귀신으로 신으로서 이제 또 그 변신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지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관우가 우리가 그 삼국지연이죠. 삼국지연이 소설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다시피 이 관우는 어떤 뭐 복숭아밭에서 이 장비, 유비 이렇게 그 삼형제가 그 도운결의를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이런 그 의리로서 어떤 그런 이 한을 촉한을 이제 세워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안고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그 많은 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죠. 뭐 적토마를 청룡 언월도를 지고 적토마를 달리면서 조조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휩쓸어 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에서 독을 빼내는 동안 뭐 바둑을 두면서 태연자약한 어떤 초인적인 모습,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웅의 모습과 어떤 그 초인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관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관우는 이 죽음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억울함, 그리고 상당히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관우가 죽을 때 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우가 이렇게 형주란 땅에서 형주성을 짓고 있을 때 이 조조와 성곤이 연합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 막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우가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조조와 전투를 벌이러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곤이 형주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우가 다시 복귀할 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맥성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이제 성곤이 이제 맥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 관우는 이제 무사히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우가 자기의 아들 관평과 함께 잡히게 돼서 성곤에게 60세 나이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곤이 관우의 머리를 잘라서 이제 조조에게 보내고, 조조는 제후로서 관우를 장사 지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관우의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그렇게 죽게 되자 형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역병에 걸려서 죽고 또 막 가뭄도 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우 오나라에 있던 장수들이 막 급사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주 사람들이 어떤 관우를 정중하게 다시 어떤 신으로 모셔서
이 사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민간에서 숭배하면서 민간 신앙이 그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다가 또 이제 그 시간과 세월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를 이제 잊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관우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던 것은 이 송나라 때라고 해요. 그 이제 남송 때 그 이제 황제가 휘종인가요? 그때 이 관우를 이제 그 무안왕 왕으로 추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우가 그 무안왕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칭호를 얻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 다시 관우를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그렇게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관우가 이제 어떤 그 부활을 해서 사당에서 신위로 이제 이 조정에서 이제 제례를 지내고 백성들도 점점점 관우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그를 어떤 그 군신으로서 모시게 됐던 거죠. 이렇게 다시 이제 그 군신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또 한 번 이 관우가 이제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명나라 말기. 그러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으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명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관우를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해서 조선에 와서 왜군과 싸울 때 이 관우에게 이 어떤 그런 무탈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그리고 제사를 지내줬던 것이 다시 관우가 이제는 명나라 때부터 이제는 그 신을 이제 불러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군신으로 추앙받으면서 관우가 명나라 때의 말기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제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관우가 군신으로서 추앙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제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뭐라 그럴까요? 별로 이 군인에 대한 어떤 무왕으로서의 그러한 그 신보다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이제 제신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후금이 다시 명나라로 쳐들어왔을 때 잠시 반짝 관우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 사당에 가서 많은 그러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또 제례를 지냈지만 결국은 명나라는 망하게 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어떤 그 군신이 아니라 이제 제신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청나라가 이제 이 중원을 이제 모두 이제 그 통일을 시키고 나서 어떤 청에서는 이 관우라는 인물이 그리고 그 신으로 모시는 이 사당이 달갑지만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관우는 그 명이나 그 전에 있는 왕조들이 어떤 국가가 위태로울 때 그 신을 불러서 어떤 그 신의 기운과 힘으로써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이민족이었던 그 청의 관우를 어떻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청 교체기에 관우는 언제부터인지 어떤 돈을 벌어다 주는 제신으로 변화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도 청의 사신으로 갔다가 오면서 관우가 어떤 그 군신보다는 제신으로 오셔지는 걸 보고 우리들도 이제는 이 상인들이 상인들이 우리 조선의 사신을 함께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무역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관우를 어떤 군신이 아니라 제신으로서 복을 가져다 주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우리도 이제 그 변화해서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디 이렇게 이제 일반 중국집 같은 데 보면 관우가 있는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은 군신이 아니라 제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거림을 걸어둔 것이죠. 이렇게 관우는 이제는 그 군신에서 이렇게 제신으로 변화돼서 오늘날 지금도 많은 이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제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조선에서 상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관우를 그렇게 이제 제신으로 모시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그 남묘나 북묘나 그런 곳에 상인들이 굿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이렇게 이제 그 상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무당을 통해서 굿을 하고, 그래서 동묘 같은 경우는 남묘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에 그 연합을 해서 이렇게 또 관우 사당 앞에서 굿을 하고 막 그랬다는 그 기록도 그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도성 밖에서 이렇게 굿도 하고 막 이랬던 이유는 도성 안으로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무당은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도성 밖에서는 민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무속 신앙들이 활발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군졸들, 즉 그 군인들이 부업으로 장사도 했었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어떠한 그 자기의 그 근육이 왔을 때 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소집이 됐을 때는 다시 군인으로 했다가 또 군인이 이제 자기가 퇴근하면 다시 또 이 밤에 장사를 하고 막 이렇게 또 부업으로서 이 두 가지 장사꾼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막 이렇게 이 신분으로 어떤 그 생계를 유지했던 때가 바로 조선 후기들의 어떤 군인들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으로서의 어떤 그들의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특히 관우 또는 어떤 굿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민가의 무속신앙으로서 많이 이렇게 그 의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도성 밖에 여러 그 묘가 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묘 중에서 또 북관악묘, 그러니까 이 해암은 밖에 있었던 그 묘는 그 명성황후가 세워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북관악묘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명성황후가 이제 1882년 임오군란이죠. 그 임오군란 때 이제 그 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명성황후가 이제 충주 장호원인가요? 그쪽까지 이제 피신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충주에 피신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관성제, 그러니까 관우를 모시는 그 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우를 그 몸주로, 그러니까 처음 무당이 됐을 때 신을 내림받은 그 몸주, 그 주인을 이제 내림굿을 받으면서 그 신을 이제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제 몸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관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는 그 이제 충주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신세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그 초조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자기의 뭐 그 장래에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무당에게 이제 막 물어보고 또 찾아가 가지고 또 이제 이제 그 앞일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점지를 해달라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무당을 이제 물은 것 중에서 하나가 자기가 언제 이제 이 도성 안에 궁궐로 복귀를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이 무당이 그것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제 폭동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무당을 도성으로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잘 알려진 진령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참으로 영험한 무당이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진령군이라는 호칭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령군이
그 관왕, 즉 관우를 모시는 관왕을 몸주로 모셨던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 해암문 밖에 그 명성황후가 거기에 그 사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즉 당집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무당이 그 진령군이 거기에서 그 이제 무당집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그 당집이 그 관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당을 북묘 그리고 북관왕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성황후가 전 북관왕묘도 있고요. 또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이 고종 때 계비였던 그 엄귀비, 그 엄귀비는 또 현령군인가요? 그 현령군 무녀가 또 연관져 가지고 서묘, 그러니까 서대문 밖에도 이렇게 서묘를 또 그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성황후가 또 이렇게 세웠 것, 그리고 또 이 엄귀비가 또 세웠다고 전해지는 그 서묘, 이러한 것들이 그냥 보면은 어떤 그 무속신앙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복신앙에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왜냐면 그 당시 고종 말기에 뭐 이렇게 러시아도 그리고 그 청나라도 일본도 또 여러 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강대국들이 아주 이 정동 일대를 들어와서 우리 조선을 탐내고 있었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군비도 없었고 열악한 산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데 힘을 빌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마지막 의지처로도 삼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묘, 뭐 남묘, 또 고종 말기에 북묘, 서묘 이렇게 사당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이제는 관왕, 즉 관우를 왕으로 모셔서 그 신으로 우리가 이제 제례를 지냈지만 고종 때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관제로 격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격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제로서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 관왕을 관제, 그러니까 추중한 이런 시호를 보면은 막 18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관성제묘, 이 묘자는 이제 사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제묘에서 이 18글자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추중한 이러한 추중된 시호로서 이제 그 관우에게 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관제로 이제 격상시키고 또 묘도 관왕묘가 아닌 황제묘, 관제묘로 격상시킵니다. 이렇게 고종은 그러니까 어떤 명성황후나 엄귀비나 이러한 자기들의 비와 이런 귀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당들도 만들어지는 것도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또 이 관왕을 또 황제로 또 격상시켜서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어떤 대한제국이 위태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조선 말의 분위기는 더욱더 상당히 그런 풍전등화였기 때문에 이 고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것에 어떤 힘을 빌어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 강력한 어떤 왕권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제, 간제묘 이러한 의미로 이제 사당도 만들어지고 또 이 시호도 또 이렇게 관제로 바꿔서 올려지고 했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당이 또 많이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이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1597년인가요? 임진왜란에 이제
이제 일어나고 일본군이 다시 퇴각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 정유재란이 다시 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가 세운 게 이제 남관왕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왜군의 총칼 앞에서 무사함을 빌었던 곳, 이것은 이 관우의 힘으로써 자기들이 살아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가 중에 한 명, 그 진인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인이 울산에서 그 왜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에 부상해서 한양으로 후송돼서 그 후송대에 있다가 한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인이 감사한 마음을 관우에게 알리고자 이 사당을 짓습니다. 그게 남관왕묘입니다. 그리고 이 진인이 사당을 어떤 그 소조로서 이제 관악을 짓고, 그리고 명나라 장수들과 또 우리 조정에서도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이제 사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서 만들어진 게 남관왕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관왕묘가 현재 남대문 밖에 남대문 파출소 뒷부분에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정유재란 때 그 명나라 장수에서 세워진 게 바로 이 남관왕묘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관왕묘는 명나라의 신종으로, 그 신종의 명으로 그 세운 것입니다. 즉, 그 명나라 그 신종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병을 이제 보내줬던 왕인데,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 준 것은 관우가 음으로써, 즉 뒤에서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관우에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그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국가에서 지어줘야 된다 하면서 명에서 우리 그 조선 조정에게 4천여 금을 그 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 보내줘가지고 지어진 게 바로 동관왕묘입니다. 그래서 이 동묘가 세워지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뭐 남쪽에 지으려다가 하다가 그 이 동대문 밖의 지기, 그 땅의 기운이 열악하고 그 땅의 기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더욱더 그 강하게 그 만들기 위해서 동쪽에다가 그 기세를 살리기 위해서 지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 동관왕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동관왕묘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게 됐던 겁니다. 이 동관왕묘 내부를 좀 보면은, 이렇게 동관왕묘는 이 안에 정 가운데 정전이 있고요. 여기에 그 좌쪽에는 그 무인상들이 있습니다. 이 무인상 중에서 한 명은 관우와 함께 그 손곤에게 참수당한 그 관우의 아들 관평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 앞에 그 사인상이 있고요. 그 관우상은 구리로서 상당히 크게 세워진 이런 관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는 또 감실이 있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그 인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는 금동으로 만들어진 관우 좌상이라면 이 사람도 이제 이 관우인데 소조, 그러니까 찰흙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그 관우입니다. 북관왕묘, 그러니까 그 회화문 밖에 있었던 그런 북묘에 있었던 그 사당에 모셔진 그 관우인데, 이 북묘가 1909년 10년 때 이 북묘 그 서묘에 그 있었던, 북묘 서묘에 있었던 이런 관우상들이 이 동묘에 합사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져와서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소조 관우 좌상도 함께 그 있고요. 또 서묘에는 관우가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유비가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있고 또 함께 배양된 사람들이 뭐 관우, 장비, 그리고 그 당시에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수많은 촉한의 그 영웅들, 그런 그 장수들, 뭐 제갈룡도 마찬가지죠. 이 제갈룡, 이러한 그 장수들이 함께 배양되어 있었던 것이 서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묘도 1910년인가 이 동묘에 합사하면서 같이 오게 됐고, 이렇게 그 좌우 관우의 금동 관우 좌상이 있고 양쪽에
감실에도 이러한 그 당시 그 관우와 함께 이 삼국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영웅들이 함께 모두 합사돼서 모셔져 있는 것이 현재의 그 동묘인 것이죠. 이렇게 동묘는 처음에 세워졌을 때 금동 관우 좌상이 있었고, 그 금동 관우 좌상에는 옷이 이렇게 그 걸쳐져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동상이나 또 이런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금빛 옷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거나 또는 이 동상에 이렇게 그 옷을 입혀놨는데, 이 동관묘에 있었던 금동관우 좌상도 그렇게 안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금빛 옷은 걸쳐 있지 않은 상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 동묘의 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 조선의 건축과는 좀 다르게 어떤 지분 형식이나 또는 건축물 자체 이런 것들이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서 중국의 건축물 풍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동묘도 몇 번의 수리 보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조 때 이렇게 새로 그 조성된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동묘에는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특별한 묘비가 있습니다. 즉 동무와 서무 양쪽에 이 사도세자가 짓고, 그리고 또 정조가 또 지은, 그리고 또 숙종이 짓고 또 영조가 지은, 즉 무한 왕을 찬양한 글들을 이 정조가 이 4명, 즉 사도세자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그 3명의 인물과 그 사도세자의 글들을 묘비를 세워가지고 동무와 서무에 비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사도세자와 새 임금의 글을 지은 그런 그 비문, 무한왕, 관왕을 이렇게 찬양했던 그 글들을 함께 모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함께 이 정조가 동무와 서무에 세워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묘비를 우리가 그 동무와 서무에서 이 정조가 무한왕 묘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그 정조 때 탁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남묘비명이라는 또 이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사도세자가 그 관우를 찬양했던 글을 비물에 이제 이렇게 새겨서 넣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 탁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동관왕묘와 그리고 그 이외의 관우를 모셨던 사상들에서 알아본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